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세계 2위 채권 시장에 닥친 대충격 상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1월 10일 중국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중국 허낭성 국유 석유 기업인 육메이그룹이 디폴트에 빠진 건데요. 10억 위안의 채권 원리금 상환 불가를 통보를 하면서 디폴트가 공식화됩니다. 근데 뭐 중국 국유 기업이 디폴트 된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특별한 뉴스도 아니죠. 이미 2015년부터 중국은요, 국유 기업의 디폴트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포천 글로벌 132위에 올라간 연매출 78조에 텐진물산 디폴트 상황도 이제 펼쳐졌던 거라서 크게 다른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중국 채권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육메이 그룹의 기업 신용 등급이 AAA, 트리플 A 등급이었다는 거예요. 최고 신용 등급을 갖고 있었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디폴트 상황에 빠졌다는 부분이죠. 자, 대한민국에서 AA 등급 기업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요, KT나 SK텔레콤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엔 다 공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육메이 그룹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번에 디폴트 선언 20일 전에 10억 위안 규모의 3년 만기 채권 발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채권 투자자들이 참고했던 것이 바로 3분기 실적 보고서였거든요. 그때 현금과 현금 등가물 잔액이 328억 위안 5조 5천억 원이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20일 뒤에 바로 디폴트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디폴트 선언과 동시에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절됐죠. 더블 B 등급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요, 중국의 투명하지 못한 기업 회계와 기업 신용평가 등급 제도를 상징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6일 뒤 또다시 사건이 터진다는 겁니다. 라오닝성 국유기업 화천자동차라고 있어요. 라오닝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소속 핵심 국유기업으로 100% 라오닝성 지방정부에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직원 수가 4만 7천 명이고요. 연매출 무려 26조 원, 중국 기업 순위 127위의 대기업입니다. 르노 삼성이 연매출이 5조 5천억 원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큰 기업의 규모임을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여기는요, 독일 BMW사의 중국 합작 파트너여서 지분을 무려 50%나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11월 16일 날 공시를 발표해요. 65억 위안의 채무와 1억 4,400만 위안 이자에 대해서 자금 부족으로 상환 불가능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당시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A 등급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날 시장이 더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터집니다. 중국 제조 2025의 첫 번째 프로젝트 5년간 108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작업률 50%를 이루겠다는 핵심 기업 칭화 유니그룹이요, 11월 17일 날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13억 위안 규모의 회사채 상환 만기 연장에 실패를 한 거예요. 이 칭화 유니그룹 같은 경우는요, 칭화대에서 100% 설립한 칭화홀딩스가 모기업이고요. 직원 4만 5천 명의 2018년 기준 매출액이 13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칭화 유니그룹이요, 1년 내로 만기 도래하는 부채가 무려 13조 원,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었어요. 그런데 신용 등급이 트리플 A 등급이었습니다. 자, 얘네들이 왜 트리플 A 등급이었을까요? 왜냐면은 이 그룹이 사실상 중국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의 관리를 받던 곳이거든요. 국무원에 소속된 기업이라 보는 시각이 강했어요. 자, 이 칭화 유니그룹의 세부 사업을 목표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칭화 유니그룹은 두 개의 거대한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양쯔 메모리, 두 번째가 유니 SOC입니다. 이 유니 SOC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거래가 있었죠.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낸드 프레시를 제작하는 회사였고, 유니 SOC는 모바일 보급형 AP, 이제 노트북의 CPU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만들었다가 최근에 통신칩으로도 많이 사업을 확정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모바일 이제 AP 같은 경우는요,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 통신칩에 아무래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기업 규제로 인텔과 5G 칩 협력이 중단되면서 좀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여기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봤던 이유는요, 바로 이 양쯔 메모리에 있었습니다. 이 양쯔 메모리가 최근에 중국의 반도체 메인 기업인 푸첸진화가 D램을 포기를 했어요. 왜냐?
미국 행정부에서 콕 집어서 이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우리는 포기를 했더라.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야, 니네가 디랜 사업 해봐라 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10년간 134조의 투자 계획이 있던 곳인데, 아이구야, 이번에 모기업이 디폴트에 빠졌다는 거죠. 자,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채권 투자자가 이런 기업을 망하게 둘 리가 없다. 중국의 미래와 같은 곳 아니냐. 여기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냐 했는데 디폴트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어찌됐든 트리플 A 등급 국영기업 세 곳이 일주일 만에 연쇄 디폴트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뭐 채권 시장이 멘붕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뭐 그 전까지 띄엄띄엄 있었던 국유기업이나 대기업의 디폴트 상황이랑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채권 시장의 자금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무려 68조 원 규모의 채권 발행이 취소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중국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육메이 채권 디폴트가 투자자로 하여금 국유 기업에 대한 믿음을 상실케 하면서 파장을 키우고 있더라. 자, 이래서 해외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 회사채 시장 전체 디폴트 증가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고요. 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왜 중국 정부는 이런 기업을 살리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기업들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 칼을 꺼내들었다는 시각이에요. 증권감독관리위원회라고 중국 최고의 금융당국이 있습니다. 21일 밤 성명을 내고 화천그룹의 공시위반 의혹 조사에 나서겠다면서 화천그룹은 물론이고 회사채 등 평가에 관여한 기관도 조사할 것이다. 그래서 국무원의 무관용 원칙에 근거해 법에 따라 각종 위법 행동에 타격해 채권시장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전부터 중국 최고 금융당국이 기업의 사기 관행은 자본시장의 암적 존재라면서 경고를 했었는데 이참에 뿌리를 뽑겠다 본 부분이죠. 물론 그 전에 미국에서부터 계속해서 중국 기업이 투명하지 못한 회계 감사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 구제를 하지 않고 그 처벌도 강화하면서 이런 관행을 뿌리 뽑겠다 나섰다는 게 첫 번째 시각입니다. 자, 솔직히 중국 기업들 회계 불필익이 너무 심했습니다. 거의 관행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자, 단순하게 중국 내에서 잘 나가는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까지도 계속해서 회계 부정 의혹이 나왔는데, 뭐 이것을 매출을 살짝 부풀리고 뭐 수익을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매출 뭐 84% 매출을 허위로 기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늘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연이어서 터지다 보니까 중국 기업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커진 겁니다. 그래서 아예 미국에서는 중국 회계를 더 못 믿겠다. 중국 기업의 뉴욕 증시 상장을 차단하겠다. 그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회계 협정을 맺어서 중국의 회계 기준을 충족했으면 미국에 상장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막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행을 깨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들었다는 시각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전제 작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왜 이런 기업을 살리지 않았을까?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현재 중국에 불고 있는 구조개혁 바람입니다. 자, 중국은 오래전부터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좀비 기업은 망하게 놔둔다. 그래서 공급 과잉적인 면에서 전체 기업이 쇠약해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망한 기업은 제때제때 처리를 하는 구조개혁에 나서고 있었는데, 그것이 코로나19로 잠깐 주춤했다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에 나서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식을 되는 겁니다. 최근에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고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움직임의 하나라는 거죠. 자, 이 배경에는 결국 너무 급증한 부채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의 기업 부채 GDP의 166%까지 올라갔는데 1년 전에 150% 수준이었어요. 이것도 중국 정부에서 많이 낮춘 거였는데 그것이 1년 만에 15%포인트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세계부채의 합이 GDP의 336%까지 올라가면서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구조개혁,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원인 중 하나가 코로나로 확산될 중 금융기관을 통해서 개인과 기업에 자금을 공급을 확대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으로 흘러가 거품이 우려되니까 하반기부터 돈줄을 다시 죄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주요 국가 중 가장 먼저 경제를 회복한 중국이 구조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다른 주요 국가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카드를 사용하면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갔을 땐 제일 먼저 유동성 회수부터 나설 부분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빚더미에 올라가 있는 대한민국 가계, 이 가계부채 증가 요소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중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맛집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